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하나씩을 두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어느 부모들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한테 자식은 제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일찍 출근으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고 내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왔습니다. 특히 특별한 우리 딸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벌어지고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지금도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들끓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처를 했었나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무슨 일을 겪었고 제가 자식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젊은 시절 저는 결혼 잘하고 남편 잘 만났다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넉넉한 시댁에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저는 돈 걱정이나 세상 걱정 없이 살았죠. 시댁 재산 물려받아 자기 사업을 꾸리던 남편은 열심히 바깥일을 하면서도 가정에 늘 충실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어려움은 없이 결혼 생활을 보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첫 아이는 아들이라 배가 좀 무거운 것 말고는 입덧도 없고 불편한 것도 달리 없어서 임신 기간 내내 혼자 잘 다니다가 출산날에도 진통을 몇 시간 하지도 않고 금세 순풍 나아 시부모님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별로 고생 없이 첫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저는 둘째 욕심이 금세 들었고 2살 터울의 둘째는 꼭 예쁜 딸을 낳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둘째가 딸이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의 예쁨을 받는 건지 저는 정말로 바라던 대로 딸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태교를 하면서 출산날만을 기다려왔죠. 첫 애를 워낙 쉽게 낳았기 때문에 저는 둘째도 어렵지 않게 낳을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딸이라 머리도 작을 것이고 아무렴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쉬울 수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둘째 아이의 출산 당일날 저는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무려 3주나 일찍 진통이 시작된 바람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처 준비도 다 하지 못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문제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진통이 몇 시간째 이어지는데도 첫애 때와 달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려도 자궁문이 미처 다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출산 과정은 응급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수술을 할 것을. 저는 그날의 제 고집과 저의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10달을 미처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한 딸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인 건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제 딸의 부족함을 장애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는 한쪽 다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몸이 불편하여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절대 평범한 사람들과 같아지지는 못한다고 했죠. 엄마인 저는 그런 딸아이의 문제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잘못된 거라 저를 자책하게 되었고 그렇게 둘째 아이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낳을 때부터 걱정 없이 태어나 건강하고 활달하던 아들과 달리 딸아이는 아픈 몸만큼이나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여리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울기도 자주 울었고 한시도 제품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성향인지 정말 몸이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약한 것도 다 제 탓이라 생각이 되었죠. 저는 다리가 불편한 딸아이가 혼자 걷는 것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고 혹시라도 넘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나갈 때는 늘 손을 붙잡고 다니곤 했습니다. 혼자 걷고 넘어지고 해봐야 더욱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아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 내내 딸아이를 애지중지하며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웠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자신이 없어서 아이가 다칠까 아니면 놀림받을까 걱정되어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직접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도 결국 학교는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도 차마 아이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아이의 등하굣길을 매일 데려다주며 교실 안까지 같이 들어가 자리에 무사히 앉는 걸 보고서야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내놓고도 저는 혹시나 싶어 늘 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쫓아다니며 챙기는 게 여러모로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아픈 것이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제가 딸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였네요. 몸도 건강했고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설마 사고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일이었고 결국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11살, 둘째가 9살이었네요. 이제 막 학교 생활에 가는 아이들을 두고 떠난 남편을 기리며 저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잘 키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고 존재 자체가 위안이었던 남편이 없어지니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유있던 남편이 두고 간 것이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게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제 생각보다 힘들었죠. 남편이 떠나고 저는 품에서만 키우던 딸아이가 무척이나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하루아침에 떠났는데 저라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이러다가 남편에 이어서 나까지 애들 곁을 떠난다면 나 없이 혼자 지내야 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특히나 몸이 불편한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멀쩡한 아들보다는 딸아이 걱정이 컸습니다. 몸도 불편한 애가 나 없이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저는 딸아이가 혼자 남겨져도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더 이상 이전처럼 품에 끼고 살지 않고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직접 하게 되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없이는 혼자 학교까지 가본 적도 없는 아이였기에 제가 등교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아이는 무섭다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싫어. 나 엄마랑 같이 학교 갈래. 나 혼자 가는 거 무서워. 내가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나은아, 혼자 할 수 있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옷 털고 손 털고 다시 걸으면 되지. 나은이 집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이제는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가 1학년 때는 연습이라 같이 다녀준 거야. 이제 2학년 언니가 되었으니까 나은이도 혼자 잘해야지. 안 그래? 아이는 차라리 학교를 가지 않겠다며 울고 보탰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아이가 혼자 잘 걸을 수는 있을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손을 놓을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혼자 집을 나섰고 저는 그런 딸아이를 뒤에서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딸은 한참을 주저하며 혼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라도 따라가겠다는 것을 혹시나 아들에게 의지할까 싶어 일부러 따로 보내야 했습니다. 딸이 매번 혼자 눈물을 삼키며 길고 긴 등굣길을 걷는 것이 무척이나 가슴 아팠지만 저는 그게 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태 너무 곱게 키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고 조금씩 혼자 하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우리 딸도 금방 적응하여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달리 딸아이는 학교 생활을 점점 힘들어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매번 제가 데려다 주다 보니 애들이 제가 무서워서 괴롭히지 못했던 건지 아이가 혼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반 아이들이 딸아이의 걸음을 흉내내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예상한 일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라 그러지만 어쩜 그렇게 잔인한지. 내 자식 또래의 그 아이들까지 미워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딸아이가 학교로 데려다 달라, 괴롭히는 아이들 혼내달라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은아, 괴롭히지 말라고 직접 말해봐. 엄마가 가서 해결해준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서나 있을 거야. 나은이가 어른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엄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은이 혼자서 생각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돼. 아이는 제가 도와주지 않아 섭섭해했지만 이해는 했는지 그래도 더 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는 더 이상 제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았고 뒤에서 지켜보니 혼자서 등교도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도 이제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게 된 딸아이는 교복을 입고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고 좀 더 잘한 듯 보였습니다. 몇 년간 별일 없이 잘해줬으니 중학생이 되어서도 잘 견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너무 쉬웠습니다.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중학생들의 괴롭힘은 더 이상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는 매일 울기 바빴고 더 이상 학교 생활을 버티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심각한 듯 싶어 직접 학교로 찾아갔고 담임 선생님께 괴롭히는 아이들을 주의시켜달라며 부탁드리며 같이 아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 자식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되듯 제가 남의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몰래 제 딸을 교묘하게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또래 아이들의 걸시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던 딸은 결국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설득을 해보기도 했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한 뒤로 딸아이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급기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파에 이겨내라고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건데 아이를 단단하게 키워보려 노력했던 것이 아이에게는 상처였나 봅니다. 저는 내 손으로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또다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딸아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며 뭐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려 했지만 딸아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렸는지 이후로도 집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고 외로운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기에 혼자 노력해서 검정고시도 보고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땄지만 대학을 다닐 용기는 없다며 좋은 성적에도 대학 진학은 포기한 채 여전히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창 예쁘고 좋을 나이에 집에만 있는 것이 안쓰러웠던 저는 뭐라도 해봤으면 싶었지만 본인이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도와주겠다며 같이 나가자고 해도 꼼짝 않던 아이라 제 말은 더 먹히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외출을 하며 변해가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잠깐 요 앞에 좀 나갔다 올게. 뭐? 어딜 간다고? 앞에 잠깐 산책 좀 하고 오려고. 안 돼? 아니야. 되지. 되고 말고.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알겠지? 중학교 때 자퇴를 한 후로 거의 웃지도 않고 늘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아이가 외출을 하고 먼저 웃기도 하며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에 저는 딸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친구를 사귀었다며 제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대체 어떤 친구를 만났길래 아이가 부쩍 말수도 많아지고 밝아졌는지 궁금했지만 혹시나 깊게 캐물었다가 아이가 또 마음의 문을 닫을까 싶어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아이의 친구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말하는 그 친구가 남자친구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변한 모든 것이 마음 맞는 좋은 친구 덕분이라던 딸아이는 얼마 뒤 제게 사실대로 말하며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터넷에서 만났어. 나 혼자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 하는 게 힘들어서 정보도 얻고 할 겸 인터넷에 공부하는 카페를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야. 카페에서 서로 공부도 봐주고 고민 상담해주다가 친해졌는데 최근에 직접 보고 만나서 사귀기로 했어.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쑥스럽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만났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친구라고 한 거야. 근데 상현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다정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안 하고 허락해주면 좋겠어. 인터넷 세상을 잘 모르던 저는 조금 염려되기는 했지만 딸아이가 자신에게 말하니 저도 걱정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보게 된 딸아이의 남자친구 상현이는 딸아이 말처럼 무척 착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였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는 것도 많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학업도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은 고정적인 일 없이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딸아이가 남자친구 덕분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간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습니다. 딸의 일로 상현이에게 너무 고마웠던 저는 상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고졸이라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험한 일용직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제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여 괜찮은 곳에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나은이의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상현이를 만난 후로 딸아이는 전에 본 적 없이 부쩍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출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말도 많아지고 점점 웃는 일들이 많았죠.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오래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 바람처럼 몇 년간 별탈 없이 꾸준히 만나왔고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상현이가 제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여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잘 만나왔고 이제는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저 나은이 고생시키지 않고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서로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사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덜컥 결혼을 시키기에는 예비 사이의 상황이 좋지 못했거든요. 사실 결혼을 한다고 하기에는 준비된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상현이도 열심히 일하기는 했겠지만 그동안 홀어머니 대신하여 가장으로 집에 도움을 드린다고 돈을 모아두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집이야 제가 구해주고 돈이야 도와주면 되지만 생활력 없는 홀어머니 때문에 우리 딸이 혹시 고생이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 결혼을 너무나 원했고 저도 제 딸의 장애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주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도와준 상현이를 보았기에 제 딸을 사랑해주는 그 마음씨 하나를 보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 진행이 빠르게 되어갔습니다. 사위의 집안에서는 딸아이를 반기는 듯 했죠. 몸이 불편한 딸이 결혼 과정에서 시댁의 반대로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상길례장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풍채로 인심 좋아 보이는 사부인은 그런 저의 마지막 남은 걱정마저 모두 없어지게 만들어 주었죠.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하던데 제가 나은이를 보자마자 사돈 떼실 분 인성이 얼마나 훌륭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못난 자식인 상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여기 상견례 하려고 오는 길까지 다른 걱정은 하지도 않았죠. 홀로 두 자제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네요. 과찬이십니다. 빈말이 아니라 상현군도 너무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는데요. 항상 나은이가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남편감을 얻어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부인을 직접 빼어보니 제가 마음의 걱정이 더더욱 없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부족한 아들 직장까지 잡아주시고 사돈께 얼마나 감사한지 진작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흔히 상견례 자리에서 예의 차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전처럼 살아갔더라면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편히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동생에게 부모님의 관심을 평생 밀리고 단 한 번 싫은 소리 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양보해준 아들에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동생을 맡아달라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도 딸아이를 탐탁치 않아 하거나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 걱정을 단번에 놓게 해주시는 사부인을 만나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서로에게 덕담하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사부인께서 제 딸을 데리고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혹시 오해하지 않으실까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사돈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나은이를 제가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시집살이나 제 수족을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요. 물론 사돈께서 옆에 계셔주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하시는 일 외에도 여러 일로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한 나은이를 옆에서 도와주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도 대신 키워주고 싶어서요. 생각지도 못한 사부인의 제안에 놀란 것도 잠시 몸이 불편한 딸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제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에 집안일 하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사부인이 곁에서 딸아이를 도와주며 집안일도 가르쳐준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선한 모습의 사이와 사부인은 믿을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아이 또한 새로운 가족과 하루라도 더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죠. 저는 사부인의 부탁을 감사하다 답하게 되었습니다. 뜻깊고 즐거운 상견례를 마친 후 딸의 결혼 준비를 옆에서 같이 돕게 되었습니다. 짧은 학교 생활로 인해서 남편과 가족들 외에는 결혼식을 같이 준비할 친구가 없던 딸아이였고 내 품에서 같이 생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바쁜 일정을 쪼개며 옆에 있게 되었죠. 불편한 몸으로 하루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힘들 텐데 나은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웃음 그대로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족이들 사이와 사부인과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도 제가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제외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농담도 하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제가 상현씨랑 앞으로 대해서 상의하다 말이 나와서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거는 아닌데요. 나중에 갑자기 부탁드리는 것보다 저희끼리 말 나온 김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뭐길래 그렇게 서두가 길어? 엄마가 너희 결혼하는데 무슨 선물 더 못해줄까? 그게 엄마가 상현씨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연애 때는 몰라도 결혼해서도 상현씨가 그 일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우리 두 사람 생활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요. 물론 오빠나 저나 엄마가 일자리를 구해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몇 번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오빠도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저도 중간중간 살림을 살면서 일도 도와주고 하면 사회 적응하는 데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빠 가게 차리는 데 도움 좀 주시면 안 돼요? 글쎄, 미리 언질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줄 텐데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바로 답을 못 주겠네. 네, 어머님. 저도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완벽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일했던 곳이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사장님께 커피에 대해서 배우면서 관심이 생겨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배우려고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포기했지만요. 일용직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유명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미약하게나마 그 꿈을 잡고 있었는데 요즘 커피 산업이 점점 규모도 커져가고 당시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제법 규모가 큰 카페를 운영하니 욕심이 나서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이는 딸과 함께하는 제안에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라도 돈 몇천은 들어가는 상황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적은 수입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받는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괜히 아이들이 사돈께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죄송해지네요. 제가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괜한 고민을 만들어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저희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데 있어 더 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몇 년은 힘들더라도 서로 같이 이겨내며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나은이도 카페처럼 사람과 많이 접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사회의 편견도 깨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낸다면 자존감도 올라갈 거고요. 못난 아들을 둔 어미로서 이번 부탁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나 보다는 나은이가 사회에 나와 활동을 한다는 말이 제게 더 와닿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상상을 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줘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그 부탁을 수락하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가 고민을 하는 척했고 사업 자금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계속된 저의 도움으로 사이와 딸아이가 아니라 마음을 가질까 싶어한 하나의 안전장치였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이 다가왔고 저는 청승맞게도 수많은 하객들이 모인 딸아이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던 눈물인데 그토록 아름다운 딸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니 저와 딸이 겪어온 힘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자란 건지 딸아이는 우는 저를 웃으며 위로해줄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몫을 다한 거라 생각하며 딸아이의 영원한 행복을 빌게 되었죠. 결혼을 한 딸은 그 뒤로도 친정을 자주 찾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긍정적이고 밝아진 모습에 저 또한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딸과 제가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작스레 어두운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어요.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져가는 코로나 사태로 저는 사업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딸아이 또한 사이가 하는 카페로 인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만남을 줄여가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어가면서 너무나도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친정으로 와서 보자며 제게 연락을 해보아도 가게 일로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가게를 찾아가려고 하면 코로나가 위험해서 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좀처럼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차일피일 만남을 거부하는 딸아이에게 서운했지만 딸아이도 힘든 상황에 재촉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백신이 도입되고 코로나 사태가 곧 진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딸과 보게 되는 날을 오매불만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비 때문인지 아들은 퇴근길이 늦어지고 있었고 저는 돌아올 아들에게 줄 음식을 차리고 있었죠. 한창 찌개를 끓이고 야채를 다듬고 있을 때 아파트 출입문 호출이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음식 배달 기사분 같았어요. 그 호출에 대답을 하기도 전에 문을 열렸는지 화면 속에서 기사분께서 사라지셨죠. 혹시 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켰나 싶어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좀 더 늦을 것 같은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혹시 배달 음식 시킨 것 있니?
배달 음식이요? 아니요. 제가 시켰다고 해요? 아니, 우리 호수를 호출하길래. 아마 그분이 호수를 착각했나 보다. 아들과 통화 중에 호수를 착각한 걸로 생각한 배달기사분께서 저희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혹시 뭐 너 친구가 대신 시켜준 건 아니야? 문까지 두들기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그런데 문을 요란하게 두들기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숨겨줘요. 엄마, 나 나은이야. 문 좀 열어줘요. 엄마. 분명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배달 복장을 하고 있는 딸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은이니? 너가 왜 이러고 있어? 옷은 이게 또 뭐고? 숨겨달라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엇에 그리 겁을 먹은 건지 딸아이는 비에 홀딱 젖어 몸을 떨고 있었고 저는 딸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 온몸을 닦아주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았습니다. 딸은 혼자 욕조에 들어가는 것도 겁을 내었고 제가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몸 군데군데 멍자국이 있는 겁니다. 분명 딸이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판단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은이는 그 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물어보게 되었죠. 한참 동안 딸아이의 말을 다 듣고 저는 저 스스로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딸을 못 보는 동안 딸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에게는 저와 딸이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모와 같이 살게 된 딸아이의 삶은 예상과 같이 무척이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와준 덕분에 작은 걱정 없이 카페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오픈 초부터 여러 미디어에 노출되며 성공적인 매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매출 적자로 인해 공과금과 월세 등이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몇 주마다 바뀌는 정부의 지침으로 영업 자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이가 카페 일을 잠시 멈추게 되었고 배달 일과 함께 일용직 일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잠까지 줄여가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아이도 힘든 시기 일을 도와보겠다고 이곳저곳에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편한 몸 때문인지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자식은 죽도록 일을 하는 상황에 편하게 집에만 있는 제 딸이 미웠나 봅니다. 그때부터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폭력이 밀치거나 꼬집는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전과 달리 무척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과거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던 딸아이는 다시 트라우마가 재발했던 것이죠. 오빠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며 연극을 해왔고 나중에는 제가 딸아이에게 쓰라며 주는 용돈마저 자신이 가로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괴로운 상황에서 몸이 불편한 우리 딸아이에게 새벽 물리일을 하여 나간 사이 몰래 배달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은 탈 수 없으니 걸어다니며 배달을 하라고 했답니다. 매일 몇십 킬로가 되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절에 무리가 가서 더는 견딜 수 없던 딸은 배달 일을 하던 도중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시모를 두동강 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했지만 그보다 그러한 집에 내 손으로 딸아이를 떠밀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바보 같았고 머저리 같았어요. 나은이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시간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제가 진정 엄마가 맞는지 싶었죠. 참을 수가 없던 저는 딸아이를 집에 둔 채 곧장 시모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체면이든 법이든 개나 줘버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여자를 아작내고 싶었습니다. 불쑥 찾아온 제 모습에 당황도 안 했는지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돈, 이런 날 어쩐 일이세요? 애들은 지금 일 쉬면서 조용한 지방에 가 있고 싶다고 해서 지금 집에 없는데. 저는 그 여자 입에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사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나한테 나은이가 어떤 딸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몹쓸 짓을 해? 내가 너희 모자에게 뭘 바란 게 있다고.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니년처럼 말이 안 통하는 짐승에게는 매가 약이지. 매가 약이야. 한참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둘렀더니 제 손에는 그 여자의 머리털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뽑히고 나서야 풀려난 그 여자에게 저는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져가며 그 여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숨은 여자는 저에게 잘못했다며 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교도소 가면 끝날 것 같아? 내 딸에게 뺏어가고 안 준 돈, 너네 아들이 가게 차린다고 내게 빌려간 돈 지금 다 받아갈 거야. 그리고 내 아들 경찰인 거 알고 있지? 너가 한 행동으로 어떻게든 콩밥 먹일 거라고. 사돈, 제가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게 눈에 계속 밟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아이 봐주시고 저한테 모든 걸 푸세요. 잘못했다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했던 저는 딸이 당한 만큼 매타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마치고 온 사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그 광경을 보고는 저를 말리게 되었죠.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우선 이거 놓고 이야기하세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 정말 몰랐어? 정말 네 엄마가 나은이한테 한 짓을 모르고 있었냐고. 무슨 말이세요? 어머니, 장모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나은이에게 들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몰랐다고? 그걸 지금 내게 믿으라는 건가? 앞으로 자네랑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두고 보면 알 거고 내 딸과는 당장 이혼하게. 아니,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혼시킬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받은 상처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제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댁 식구라도 둘만 살게 했어야 했는데 딸아이를 사지로 몬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엉망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더는 이야기해봐야 딸에게 상처만 더 주는 일이라 생각되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사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노발대발하며 사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사이는 정말 몰랐었던 일이었다고 말했고 사실을 듣게 된 뒤 그 여자와 연을 끊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에게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나은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모님 말씀처럼 남편으로서 나은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우려하시는 일 절대 없을 거라 맹세합니다. 전 나은이가 이 세상의 1번입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제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관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나은이 많이 사랑합니다. 당장에 빌려주신 돈 갚으라 말씀하시면 갚겠고 화가 풀리실 때까지 혼내시면 혼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은이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내가 상현 씨에게 숨겼어. 괜히 내가 말해서 일만 커질 것 같아서. 내 잘못도 있어. 아니, 내 잘못이 커. 내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도 대응을 했어야 하니까. 앞으로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 상현 씨는 용서해줘. 그리고 나도 상현 씨 아니면 안 돼, 엄마. 딸아이도 자신이 숨긴 탓에 절대로 사이가 심화 있었던 일을 몰랐을 거라며 마음이 돌아선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사이와 저를 설득하는 딸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사위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 또한 딸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딸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자신의 엄마와 연을 끊은 사이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더 증명하는 거라 생각했고 혹시나 찾아올지 모르는 그 여자에게서 제 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딸과 더는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낯선 사이와 한 지붕 아래 지낸다는 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하나를 더 얻은 것 같이 편하고 행복하기만 하네요. 딸 또한 그 상처를 잊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나오고 있는 중이라 제 마음이 한결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더는 바라는 것 없이 사이를 포함한 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싶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